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 정말 많이 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많이 일하기로 치면요. 멕시코에 이어서 2위입니다. 아침 출근부터 전쟁이라 제대로 된 아침 식사는 그림의 떡인데요. 그렇지만 아침 먹어야 대뇌와 또 신체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건 상식이죠. 그래서 출근해서 대강이라도 아침 식사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아침 식사 대용식 시장이 커지고 있답니다. 패스트푸드 업체와 커피 전문점, 여기에 대형마트까지 치열하게 아침 경쟁을 하고 있죠. 경기도 교육청이 내놓은 9시 등교 정책, 의정부 여중이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잠도 충분히 자고 또 가족과 아침도 먹어서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정책이지만요. 이건 학교장 권한인데 교육감이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 또 맞벌이 부모들의 경우에는 출근과 등교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하다. 이래서 반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등교한 학생들 9시에 가니까 만족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커피, 이 졸음 깨려고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커피가 통상 치아에 해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치주 질환, 잇몸에는 좋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관심 갈 소식이네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아침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지난 2012년 KT 가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법원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서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판결의 의미와 파장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눈먼 돈으로 비판받고 있는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버린 보다 이 국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이중 지급이나 비리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왜 못 없앴을까요? 3부에서 그동안의 문제점들 그리고 또 비리 척결을 위한 해결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은 코스닥하고 거래소 좀 다르게 끝났습니다. 네. 즉 거래소 시장, 즉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플러스 4.19포인트, 2060.89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1.95포인트, 564.4로 끝났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모처럼 기관이 제 역할을 한번 해준 것 같은데요. 네. 기관이 한 957억 정도 순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이 한 310억 정도, 그다음 투신이 한 520억 정도 사서 외국인이 한 268억 정도 팔았는데 그걸 상쇄를 시켰고요.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한 266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요. 네. 그거는 개인이 받아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좀 딸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기관이 순매수를 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만약 기관이 듣는다면 좀 얼굴 화끈거릴 텐데 네. 몇 개 종목만 좀 사서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생명, LG 생활건강 같은 덩치가 큰 것들을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매수 가격 단위가 좀 커진 것 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 자체에 있어가지고 크게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골라서만 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부진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코스닥 대형주들이 좀 빠졌다는 걸 일단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이제 아주 기세등등하게 올라왔던 게임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폭은 컸습니다. 특히 네. 컴퓨터 같은 경우가 9.99%, 즉 10%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는 이런 등치 큰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주가는 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증시에는 이제 흐름도 엇갈리기는 했지만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게 잭슨홀 회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잭슨홀 회의의 결과 이거는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일단 미국 시장 자체에서 좀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었고요. 네. 그러니까 다우 지수는 좀 빠졌고 나스닥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너무 옐런 의장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옐런 의장이 발언한 자체가 뭐냐면 아직 노동 시장이 회복되지 않았고 네. 유의 자원이 존재한다. 즉 적절한 정책에 대한 단순한 방안은 없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내놨는데 네. 시장에서는 옐런 의장 자체가 좀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길 바랬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당분간은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라든가 예. 앞으로 향후 한 2년 동안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언급을 바랬던 것 같은데 이런 중립적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좀 안 좋은 반응을 좀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결과만 따지고 본다고 친다면 옐런 의장의 발언 자체는 가장 원론적인 발언입니다.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노동시장을 가장 중요시 여기겠다는 게 옐런 의장이 이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노동시장이 아주 완전 고용 상태로 가지 않는 한은 당분간 좀 빠른 금리 인상 자체는 없지 않겠냐 하는 게 주변의 대체적인 인식인데요. 네. 아무튼 이 부분 자체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만한 발언이 아니었다면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드네요. 기관들이 좀 많이 샀다고 하는데 SK 하이닉스라든지 좀 이렇게 오른 종목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좀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대부분 겹치는 게 이제 외국인들도 오늘 좀 많이 샀다는 얘기를 들을 수 네. 있겠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꽤 많이 들어온 걸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한 700억 넘게 사들어온 걸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중국 관련주들이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사실 중국 관련된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화장품 관련된 주식인데요. 많이 살 거라는 기대감.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추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중국은 이제 중추지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추절 특수, 그다음에 중국에서 화장품 소비세에 대한 인하 어떤 기대감이 어우러지면서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또 하나는 카지노 관련된 주식들입니다. 지금 그랜드 코리아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중국이 중추절 연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인천 아시안게임이 곧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카지노들이 올라가는 것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카지노도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로 봐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워낙 요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들이 워낙 배팅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드라베역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게 많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어떤 기대감이 작용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중국 관련주는 더 갈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계속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려왔던 것 같은데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FTA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중국 내수 관련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중국에 파고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넓혀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도 딱히 어떤 제조 설비라든가 이런 쪽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종목군들이라고 한다면 네. 보통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런 중국 내수 관련주들이 좀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좀 더 이어질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속보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부산 구포동 신진 2차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 산사태 때문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또 폭우 때문에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에서 지금 열차가 멈춰 있고요. 2호선 화명역이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또 노포에서 장전 구간의 양방향도 운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대체 휴일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하네요. 네. 기업들 얼마나 적용하나요? 대기업들이 보통 닷새에서 엿새 정도 지금 쉬는 것 같은데요. 네. 처음부터 이게 쉬는 거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달력에는 일단 검정색으로 돼 있어서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제일 요즘 정확하다고 예. 하는데 스마트폰도 검정색으로 돼 있고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그 대통령령으로 이제 새롭게 대체휴일제가 도입이 됐는데 네. 이 근거 법령이 기본적으로 이제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경일에 관한 법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공서는 대체휴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민간 기업들은 이걸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관공서가 쉬면은 따라서 쉬는 이렇게 되는 이제 관행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적어도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연휴 다음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날이 토일 월 화요일이 되나요? 수요일이 되나요? 글쎄,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달력 한번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휴일이 7, 8, 9죠. 예. 1, 월, 화가 추석 연휴인데 네. 일요일이 7일. 연휴에 일요일이 끼어 있으니까 예. 그 다음 날 네. 수요일인 10일까지도 이제 관공서는 쉬고 대기업들도 대부분 다 이제 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일은 아마 6, 7, 8, 9, 10 닷새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예컨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정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전자를 비롯해서 전 계열사가 대체휴일을 적용을 해가지고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를 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닷새를 쉬는데 거기는 대리 이하직원은요 설과 추석 연휴를 나흘로 규정한 임단협이 따로 있다고 그럽니다. 네. 사내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더 주게 되는 거죠. 기왕에도 나흘을 쉬게 돼 있었는데 대체휴일까지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하루를 더 줘서 11일까지 쉬게 된다는 겁니다. 엿새나 쉬는 거네요. 그렇죠. 토일 월화수 목까지 이제 쉬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LG그룹 같은 경우도 닷새를 쉬게 돼 있고 SK그룹도 닷새를 쉬고 아마 대부분 대기업들이 최소 닷새 정도는 쉬는 걸로 예. 관공서하고 여기 닷새 민간 기업 닷새 쉬니까 아마 거의 뭐 대부분 쉬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소기업들은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중소기업들은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비율이 한 조사를 보면 지금 10곳 중에 한 곳밖에 안 된다라는 네. 것도 있는데, 근데 다만 중소기업들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시골에 있는 근로자들 고향이 시골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어떤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길게 쉬는 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찌되었든 관공서와 대기업 중심으로 봤을 때, 올해는 닷새 휴무가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쉬어야 또 많이 달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아무래도 좀 그러시겠죠. 그렇죠. 그리고서 네. 뭐 우리 김윤경 기자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이 언론사 같은 예. 경우는 남의 일이죠. 예, 네. 항상 빨간 날 마지막 날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날 신문 제작 때문에 네. 이 빨간 날에 꼭 마지막 날은 나가서 근무를 그렇죠. 했던 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예. 늘 약간 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낍니다. 이 휴일 네. 얘기가 나오면은. 저도 오늘 회의 결과 딱 나온 사항이 그거였어요. 10일의 정상 근무다. 근데 추석이라서 그래도 좀 너무 빠르긴 하지만 들뜨기는 하는데 물가도 좀 많이 뛰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일단 제일 관심 품목들이 이제 제수용품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작년보다 대체로 비슷하거나 약간 올라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네요. 네. 네. 농어촌 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이제 금년도 추석 출하 가격 전망 이런 자료를 내놨는데요. 요즘이 이렇습니다. 추석 전 2주 동안의 사과와 배 출하량이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소폭 줄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황 자체가 호조기 때문에 평년보다는 많고 그래서 가격 역시도 보합 내지는 약간 강세 정도에 그칠 것 같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추석 때 많이 네. 소비가 되는 과일이겠죠. 추석 성수기 사과 출하량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0.6% 감소인데요. 평년보다는 1.7%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 역시도 작년보다 한 1.2% 정도 감소. 네. 그래가지고 가격 자체가 작년하고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전망입니다. 배추하고 무 같은 경우는 오히려요. 이 도매 가격이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아가지고 올해는 가격이 작년보다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네. 네. 배추 같은 경우에 이제 상품 10kg짜리가 6,500원에서 7,500원, 무 18kg이 8,000원에서 9,000원. 그래서 무와 배추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는 둘 다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그러니까요. 올해가 작년보다 최소한 10% 내지 많게는 30%가량 저렴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 추석이 굉장히 빠르죠. 많이 빠르죠? 예, 굉장히 네. 빠른 편이고, 뭐 태풍이라든가 큰 변수가 지금 아직 물론 지금 가을 장마 영향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 작황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때문에 큰 뭐 갑자기 그 시기에 태풍이 온다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추석용 햇살 같은 경우는 이 비 때문에 조금 수확이 지연돼가지고 네. 작년보다 4% 정도 오르고 돼지고기, 소고기 값도 조금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해외 직구 많이 한다 이런 소식은 뭐 많이 네. 전해드렸었는데 네. 머리들이 참 좋아요. 마약류를 이렇게 예. 해서 반입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직구가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고 관련 규제가 철폐가 되면서 해외 직구가 지금 올해 상반기에 금액으로 하면 7억 달러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모하게 숨겨서 마약류 반입도 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은 마약류 적발 금액이요. 2011년이 연간 110억 원, 2012년 55억 원, 2013년 20억 원 계속 감소를 하다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486억 원, 네. 그건 500억 원 가까이 어치의 이 마약류가 적발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그 통관 절차 간소화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느냐. 지난번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관세청도 관련 규제를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7월부터는 이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 이걸 네. 우리가 목록 통관이라고 하는데요. 서류만으로도 세금이 면제되는 그런 대상을 식의약품을 빼고 거의 모든 종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의류나 신발 같은 경우에 6개 품목 정도만 100달러 이하짜리만 그 간소화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품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섞여서 네. 들어오는 마약류가 적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잘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왜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생생경제 일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2012년 7월이죠.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이 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요. 휴대전화 가입한 날, 고객 번호 이런 것들이 아주 다 유출이 됐는데 심지어는 KT가 5개월 동안 유출되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법원이요. 오늘 피해자 2만 8천여 명이 KT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카드사도 그렇고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됐던 곳들이 많아서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태계의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졌고 이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조류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에 모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네, 안녕하세요. 집에서 하는 반찬처럼 조미료 많이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팔려요. 저희는 거의 단골 손님이에요. 다 다양해요. 저녁이면 이제 퇴근 손님이 있고 김치 종류가 많이 나가지. 여름에는 열무김치 위주로 많이 나가지. 예, 아무래도 여름이 더 괜찮고 재료비가 비싸니까. 여름에 요때가 야채값이 비싸요. 아니 그래서도 그렇고 더워서 집에서들 안 하니까 그냥 뭐 제사 음식은 전하고 물김치, 뭐 식혜 이런 거. 대체적으로 다 잘 나가는데 코다리 강정 같은 게 우리는 인기적이고. 집에서 더운데 하기 힘들고 이렇게 조금씩 사 먹는 게 아무래도 더 경제면에서도 나은 것 같아서요. 혼자 살아서 그냥 반찬 해먹을 시간도 없고 이제 비용도 좀 비싸기 때문에 사 먹고 있어요.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반찬 가게에 다녀왔습니다. 방금 인터뷰하신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1인 가구나 또 가족 수가 적은 그런 곳에서는 반찬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샀다가 버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찬을 사 먹는 것도 좋은데 점점 우리 밥상 입맛에 맞는 반찬 가게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김인경의 생생경제. 개인정보 유출, 이제는 이게 너무 일상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성도 상당히 좀 높아졌지만 거기에 대해 둔감해진 점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얼마 전에 법원이요, KT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KT 가입자 또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른 카드업계까지 지금 이 판결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 연결을 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평강의 정상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KT 정보 유출 건 이게 뭐 언제 거라고 여쭤봐야지 될 정도로 정보 유출이 굉장히 많았는데 언제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에 그 텔레마케팅을 하는 한 업자가 네. 그 영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012년 2월경부터 약 5개월 동안 KT 고객 중 약 8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입니다. 네. 예, 그 개인정보에는 그 휴대전화나 뭐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그 고객의 신용 정보나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정보들이 이제 다른 피해 업자한테 넘어가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네.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됐었죠? 그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저희가 대리한 분들은 약 28,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KT 가입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특정 기간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번 2012년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이면, 예,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 손해배상에는 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네. 예, 이 사건의 시효는 3년이라서, 이 사건 발생 사실이 이제 알려진 게 2012년 7월경이기 때문에, 이날로부터 3년 후인 2015년
그 7월 말경까지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소송 제기하신 분들 중에서요,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금전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도 혹시 있었나요? 예,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는 그 당시에 이제 KT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그 홈페이지 통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이면, 예, 그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됨으로 인해서 그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정도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네.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재산적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이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딱 얼마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네. 특정하기는 어렵죠. 아, 제가 여쭤본 것은 이런 재산적인 피해가 혹시 사후에 일어났나 하는 여부였는데, 그것까지는 좀 파악이 쉽지 않은가 보네요. 예. 그러면은 그 소송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뭐 아시고 하셨겠지만, 지금이라도 알고 싶다면은요,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예, 그 당시에, 그 유출 당시에는 KT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닫혀서 직접 KT에 전화를 거셔서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단이 났잖아요. 예. 근데 이 소송을 제기하실 때도 10만 원 선에서 제기를 하셨나요? 가이드라인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청구한 거는 50만 원이었는데, 네. 예, 판결은 이제 1인당 10만 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그 기업들의 그 과실을 인정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개인에 돌아가는 뭐 개인 손해배상액보다는 그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법원이 그래도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하면서 KT가 저지른 과실은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했던가요? 예, 그 법원이 인정한 지금 KT의 과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그 퇴직한 자의 그 권한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권한을 말소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 KT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곳에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그 권한이 있는 자만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KT에서는 퇴직한 자의 계정의 권한을 말소하지 않아서 이 사건은 말소한 자의 그 계정을 통해서도 그 개인정보가 열람이 가능했거든요. 네. 예, 그 점에 대해서 그 KT의 과실을 인정했고, 그 두 번째는 KT가 이제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지 않았거든요. 그 법에서는 그런 개인정보를 암호화할 것을 네. 명시하고 있는데, 그 점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 KT 이전에도 정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소송을 했고 배상 판결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예, 그 과거에도 지금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이후에 그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2억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많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에서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들의 승소로 이어진 경우는 좀 드물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피해자 쪽에서 그 기업의 그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피해자 측에서는 기업의 내부 사정이나 사정을 알기 어렵고, 그 기술적인 이슈들이 좀 있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승소 판결처럼 그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SK 컴즈의 그 네이트 해킹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데 이는 기업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기업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한 경우에 그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의 피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증명을 했나요? KT에서 그때 제공을 했던 그 정보를 가지고 한 건가요? KT에서 제공한 자료는 없는데. 아까 KT에서 당시에 그 회원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치면은요. 예. 홈페이지 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어떤 게 유출됐다,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줬었잖아요. 예. 그게 증거가 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또 증거물들이 있었나요? 예, 그것도 당연히 증거가 되는데. 네. 그 중요한 거는 이제 KT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과실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이 사건의 주범인 그 해커들에 대한 수사 자료. 예. 그리고 KT 내부 자료 등을 통해서 그 어떤 부분들이 그 KT의 그 과실인지 저희가 주장 입증을 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그 앞서 법원이 인정한 그 과실 2가지뿐만 아니라 그 접근 통제라고 해서 그 안전한 그 인증 수단을 써야 된다는 그런 과실과 네. 그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8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됐는데 그 KT에서 그동안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는 네. 그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네. 그 주장 입증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그 입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예. 인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통신 전문가도 아니고 또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하라. 글쎄 KT로서는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승복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불복이네요. 항소하겠다고 하던데요. 예. 그 KT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자신들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겠죠. 그거는 이제 이 사건으로 통해서 그 KT의 과실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되면 그 올해 또 KT 개인정보가 1,200만 건 정도 유출이 됐거든요.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관련 업계들에 대해서 그 줄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은 법령에서 규정된 모든 걸 했는데 그 해커가 그 전문적인 해커가 개인정보 유출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상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KT도 KT지만은 그 카드 3사요. KB국민, 롯데, 농협카드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던 게 상당히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었잖아요. 그 경우에도 지금 아마 소송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 결과에도 이번 판결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이제 사건의 경위나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 판결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 국민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가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T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 외에 KT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다면 우선 그 KT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우선 확인을 하시고요.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요. 그 피해자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그 시효가 끝나는 2015년 7월경까지 저희 그 소송 제기를 하시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직접 찾아야지 되나요? 아니면 개인이 그냥 혼자 할 수도 있나요?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하시기에는 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전문가의 그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료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나요? 자료 같은 거는 그 가깝게는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담당했던 경찰청에서 보도 자료를 뿌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 증거 자료로 제출하셔도 되고. 네.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저희가 소송을 2년 이상 이끌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증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 개인분들이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자료들이 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준비는 해야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예, 좀 복잡하지는 않나요? 이게 아무래도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문적인 영역의 네.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그 일반인들께서 접근하기는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할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내면 되죠? 그 가깝게는 저희 그 법무법인 평강 그 집단 소송 카페에 들어오시면 예. 그 자기가 그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소송 신청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간단한 그 소송 신청서 페이지만 작성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데 필요한 금액도 있지 않나요? 예, 그거는 이제 참여하는 금액은 몇만 원 수준인데요. 네. 예, 자세한 금액은 저희 그 카페에서 확인하시는 게 말씀으로 해주시기는 좀 어려운 금액인가요? 그 전화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그 홈페이지, 그러니까 그 카페를 찾아가면 되겠군요. KT 소송 관련 카페 뭐 이렇게 치면 나오나요? 예, KT 집단 소송 뭐 이렇게 치셔도 KT 되죠. 집단 소송. 예, 알겠습니다. 금액 그냥 전화 연결하신 김에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무법인 평강의 정상윤 변호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잭슨홀 회의, 이번에는 아주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그래도 또 제닛 옐런 연준 의장, 또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어떤 얘기들 했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옐런 의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오늘 시장에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말이 매둘기라는 말이 매둘기요? 예. 예. 그러니까 옐런이 매도 되고 비둘기도 된다. 네. 좀 거꾸로 얘기하면 또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중립적인 네. 발언을 좀 했고 어떤 균형을 좀 맞췄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근데 시장에서도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옐런이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달아서 그 말하는 화법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을 가지고 좀 저금리 기조를 좀 더 유지하지 않겠느냐. 네. 예,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나온 외신들 좀 보면 옐런이 비둘기에서 이제 중립으로 이동했다는 건 이제 매파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준비 단계다. 네.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기 금리 인상도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옐런도 점점 그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앞당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제 드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그 유럽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적인 그런 기조를 좀 얘기를 했고 네. 경제 상황을 봐서 돈을 푸는 정책을 좀 펼 수도 있다. 네. 기존에 해왔던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했는데 옐런과 드라기가 약간 좀 상반된 어떤 그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옐런은 좀 돈줄을 쥐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드라기는 좀 돈을 푸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게 유럽 경제가 요즘 그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좀 투자자들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연준 의장이 조금 더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고요. 네. 22에서는 약간 좀 매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역할이 바뀐 것도 같네요. 예, 최근 경제 상황이 이제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미국이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의 석상에서도 좀 비둘기적인, 그러니까 경기 부양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상대적으로 유럽은 미국 금융위기 때 경제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네. 인플레를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매파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유럽 경제가 안 좋고 미국은 계속 작년부터 회복하고 있고 성장률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 미국과 유럽의 시각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잭슨홀 회의 결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일단 이제 멀티트랙이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각자 도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2008년 금융위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이제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지니까 미국, 유럽, 뭐 일본, 뭐 스위스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좀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정책적으로 좀 협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이게 이제 각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네. 마이웨이를 가겠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기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우리는 돈줄을 죄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직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거를 좀 고려하고 있고 또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풀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나라마다 좀 다른 좀 입장이고요. 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이랑 비슷하게 경제가 좋아지니까 돈줄을 죄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환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달러 가치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해외에서도 달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미국 경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고 성장률도 보면 2분기에 4.0% 고성장을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 그렇죠. 예, 또 일본도 마이너스 6.8%. 이렇다 보니까 이 환율이라는 게 한 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는 경제가 좋아지는 점을 반영해서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유럽의 어떤 그 대표 국가인데 독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는 그만큼 유럽의 환율, 유로화 환율이 안 좋아지고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일본 네. 역시 엔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달러 엔이라고 이제 하는 그 시세가 104엔을 넘었는데 이제 앞으로 110엔도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네. 또 우리 그 일부 증권사에서는 120엔 간다는 또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을 좀 많이 받겠고, 네,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는 수출 시장에서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좀 악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그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키아의 나라 그럼 핀란드잖아요. 네네. 근데 핀란드가 노키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죠? 예, 그 노키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나라를 대표하던 어떤 간판 기업이 사실상 이제 흔적이 좀 사라진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외부에서 이제 악재, 그러니까 내후 외환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러시아에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네. 예,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지금 핀란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핀란드와 유럽의 어떤 교역 관계가 유럽에서 세 번째로 이제 크고 특히 이제 농산물 수출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핀란드가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핀란드 경제 안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 사태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더 이제 위축될 거다. 네. 이제 더 문제는 지금 해법을 찾기 힘든 상황인데 러시아와 핀란드가 관계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유럽 연합이라는 이 그룹에 묶여 있다 보니까 독자적인 행동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내부에서는
이제 유럽연합을 탈퇴해서 러시아와 관계 설정을 좀 다시 하자는 네. 주장도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점점 좀 어렵고 네. 난국을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뭔가 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정부가 눈먼 돈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고보조금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52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사되는 분야, 중복되는 분야 이런 데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낭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겠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3부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문자 주십시오.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